2025년 6월 15일 서울의 새벽은 한강 위로 연분 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작은 배들은 옅은 안개 속을 한가로이 흘러가고 도시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평범한 교양곡에 섞인 불협화음처럼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28세 프리랜서 기자 김수진은 소셜미디어 피드를 훑어보고 있었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심상치 않은 훈련에 대한 소문이 지난 한 주 내내 떠돌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북한은 늘 긴장감의 망령처럼 존재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는 익숙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멀리 떨어진 위협.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뉴스앱에서 긴급 알림이 떴다. 북한 동해상으로 미확인 발사체 발사.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새 올라온 한 게시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댐습으로 전차 이동 포착. 이거 훈련 아닌. 공식 출처는 없었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은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전화를 집어 국방부에서 일하는 옛 친구 민호에게 걸었다. 민호, 무슨 일이야? 댐너츠 오면 진짜야. 수화기 넘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항상 침착했던 그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수진아, 자세히는 말 못해. 하지만 대비해.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어.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정보를 최소화하기도 전에 아파트를 뒤흔드는 끔찍한 폭발음이 들렸다.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리고 멀리서 수지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발코니로 뛰쳐나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근처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경보 사이렌이 도시 전역에 울려 퍼지며 아침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의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친구, 동료, 그리고 부산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온 메시지들. 수진아, 도망쳐. 북한이 공격했어. 서울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비무장지대 댐새에서는 불의 폭풍이 터져나왔다. 오전 6시 45분 북한이 예고 없이 개전하며 국경 너머 파주와 연천의 군사기지를 향해 수많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산속에 숨겨져 있던 포대에서는 중포병이 한국의 최전방 초소로 포탄을 쏟아부었다. 한국 국방부 덜는 즉시 대응했으며 미사일 요격을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함덕가 가동되었다. 하지만 공격의 규모는 어떤 훈련 시나리오보다 훨씬 컸다. 24세의 박지훈 중사는 판문점 근처에 한 최전방 소초에 주둔하고 있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그는 지휘 벙커로 달려갔고 동료들은 레이더 시스템을 서둘러 점검하고 있었다. 쟤들 전력을 다하고 있어. 노려놓았어. 지휘관이 무전기로 소리쳤다. 미사일이 전부가 아니야. 보병이 댐즈를 넘는 징후가 있어. 지훈은 기소총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았지만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의 감각에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에는 북한의 무인기 와합들이 선회하며 전략적 목표물에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다. 일부 왁는 천공이 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한국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벙커의 틈새로 북쪽에서 연이어 터지는 폭발의 섬광을 보았다. 이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지휘관이 명령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북한 보병이 댐스를 넘어온다면 다음 목표는 서울일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수진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황 상태로 도망치고 있었다. 도심에서 벗어나는 대로변은 교통체증으로 꽉 막혔고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다. 머리 위로는 전투기 소음이 요란했다. 아마 수원기지에서 서둘러 이륙하는 한국 공군의 F-35일 것이다. 공공 스피커에서는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울 시민 여러분,
즉시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허네타 헤라 커닝시 혼sab이 직접 보호하시라바카 아볼작하면 돼요. 수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쪽으로 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시내에 있는 작은 보도 사무실로 향했다. 이게 전쟁이라면 내가 기록해야 해. 알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길을 가면서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어린 자녀를 꼭 껴안고 길가에서 흐느끼는 어머니, 여의도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 그리고 짐집센터를 향해 서둘러 달려가며 입대할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 사무실에 도착한 수지는 TV를 켰다. 국제뉴스 채널들은 개성을 통과해 움직이는 북한 전차 부대의 위성사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개성은 서울에서 불과 60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주둔 미군의 최고 경계령을 내렸고 항공모함 오슬로놀드 레이건이 동해상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을 소름 돋게 한 것은 북한의 친나 방송을 통해 나온 성명이었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와 한국 괴뢰들의 점령으로부터 반도를 해방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는 수진의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그녀와 연락하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 이예숙은 집안의 작은 재단 앞에 앉아 딸의 안전을 기도했다. 수진아, 대체 어디니? 그녀는 염주를 꼭 쥔 채 중얼거렸다. 대학생의 남동생 수미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통해 정보를 찾으려 했었다. 누나 분명 서울에 있을 거야. 수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난 도망 안 갈 사람이야. 너무 고집이 세거든. 부산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항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한국 해군 함정들은 북한 잠수함의 공격에 대비해 해안 밖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미국이 지원 병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연합군이 북한의 공격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딤드로 돌아가서 지훈과 그의 부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장갑차의 지원을 받은 북한 보병, 부대가 철조망을 넘어 한국 영토로 진입했다. 판문점 근처 평야에서는 기관총과 수류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훈은 진지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며 적의 물결을 막아내려 애썼다. 버텨. 그는 남은 동료에게 소리쳤지만 근처에 떨어진 포탄이 땅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지훈은 인천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저녁들, 여동생이 그가 놀릴 때마다 웃던 소리를 기억했다. 살아남아야 해. 그는 뜨겁게 달궈진 소총, 개머리판을 손에 쥔 채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지면서 땅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자 지훈은 전쟁이 그가 겪었던 어떤 훈련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에서는 수진이 사무실 건물 옥상에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에는 도시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연기 기둥들이 담겼다. 두 번째 공습이 막 이루어졌는데 한강 다리와 서울역 같은 중요한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 다행히 방어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피해는 여전히 컸다. 수지는 객사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2025년 6월 15일. 우리 도시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시청자 중에는 푸른 그림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한국의 익명 해커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수진에게 연락했다. 북한의 비밀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이태원에서 만납시다. 수진은 망설였다. 이태원은 이제 위험한 지역이었고 근처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찾으려면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태원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수지는 가면을 쓴 3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스스로 푸른 그림자 팀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그녀를 버려진 술집 아래 비밀 벙커로 안내했다. 우리가 북한 군사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그룹의 한 사람,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서울의 전술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한 압박 수단입니다. 수지는 몸 안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왜 저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룹의 리더는 가면을 벗었고 25세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젊은 얼굴을 드러냈다. 당신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정보를 세계에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수지는 갈등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해커그룹이 제공한 데이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가지고 벙커를 나섰다. 한편 딤스에서는 지훈과 그의 부대가 격렬한 공격 끝에 남쪽으로 밀려났다. 북한군은 현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수적으로 압도적이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툭12 전차들이 수천 명의 결사대 병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진격했다. 지훈은 포탄 파편에 어깨를 다쳤지만 퇴각을 거부했다. 우리가 저들을 서울로 들여보내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그는 남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한국 공군의 F-15 전투기들이 북한 전차 부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다. 동시에 오산 기지의 지원을 받은 한미연합군은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적의 보급선을 차단했다. 하지만 지훈은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이 함락된다면 반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전쟁 이틀째, 수지는 근처 폭발로 심하게 손상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열고 북한의 전술핵 공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서를 찾았다. 지도에는 대통령실, 인천공항, 심지어 강남까지 서울의 주요 목표물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런던 펍치 동료와 연락하여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일부 데이터를 보냈다. 이걸 공개해 주세요. 하지만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그녀가 요청했다. 몇 시간 안에 핵 위협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엔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은 한반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도심에서 벗어나는 도로가 마비되었고 슈퍼마켓은 싹쓸이 당했다. 부산에서 수진의 가족들은 TV 뉴스를 보며 누나가 아직 서울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수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몰래 아버지 차 키를 가져와 누나를 찾기 위해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누나가 서울을 안 떠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올 거야. 그는 이 여정이 편도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말했다. 길에서 수미는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았다. 일부는 공습으로 집과 가족을 잃었다고 말했다. 수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태워주었다. 인천에서 온 엔지니어인 아버지는 자신의 동네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저희는 겨우 도망쳤지만 우리 이웃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딤에서 지우는 전투 중 더 심한 부상을 입은 후 파주의 야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상에 누워 그는 확성기 방송을 들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군 일부를 격퇴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혜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사가 그를 돌보았다. 그녀는 서울에 있던 가족들은 대피했지만 자신은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전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병원 안에서 소음이 퍼졌다. 북한이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 48시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고 무력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저녁 후 살고 싶다고 꿈꿨던 도시 서울을 생각했다. 이제 그 도시는 사라질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수지는 BTS에 데이터를 보낸 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대통령실 주변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한국 지도자들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로 온 수민을 만났다. 너 미쳤어. 수지는 동생을 보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민은 그녀를 꼭 껴안을 뿐이었다. 누나, 여기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함께 그들은 정보 사이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서울의 혼란스러운 거리를 헤쳐나갔다. 대통령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안 병력에 의해 제지당했다. 수지는 기자증을 내밀며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다행히 그녀의 옛 친구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어 있었고 그는 지쳐 보였다. 수진아,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역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게 핵 계획에 대한 전부예요. 이걸로 뭔가 해봐요, 민호. 그는 우물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윗선에 전달하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동생은 당장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사흘째 밤, 세계는 숨을 죽였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추가 함정을 배치했고 중국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에서 수진과 수민은 대피소에서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남기로 결정했다. 수진은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집과 가족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딤스에서 지훈은 아직 몸이 약했지만 전선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전 여기 누워 있을 수 없어요.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줘요. 알겠죠? 나흘째, 전환점이 일어났다. 푸른 그림자가 제공한 데이터 덕분에 한미연합군은 영변에 있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을 감행했다. 공격은 성공적이었고 북한의 핵 능력 상당 부분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북한 포병의 일련의 보복 공격이었고 서울 외곽 지역 여러 곳이 불바다가 되었다. 강남의 한 대피소에서 수지는 멀리서 폭발의 섬광을 보았다. 그녀는 수민을 꼭 껴안았고 둘 다 조용히 기도했다. 새 그녀는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다. 서울은 불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이야기는 불확실성 속에서 막을 내렸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수진, 지훈, 그리고 수민 같은 사람들의 정신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서울은 파괴되었지만 회복력의 상징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세계는 평화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지켜보았지만 그 대가는 수백만 명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